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이해 강의를 맡은 푸른나무재단 인성진로센터 최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을 주제로 청소년의 개념의 이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 청소년학과 청소년 지도의 이해 순서로 학습하시게 됩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둘째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학과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및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은 청소년 개념의 이해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 관점, 시대적 관점, 법률적 관점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청소년의 이해인 만큼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당연하게도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누구일까요? 또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를 의미할까요? 어쩌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같거나 혹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청소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기란 어떤 시기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아동, 미성년자, 소년, 10대, 사춘기 등 다양한 호칭이 존재합니다. 또한 영어권에서도 어덜레센트, 퓨버티, 유스, 티네이저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모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쓰임과 의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체로 어덜레센트와 퓨버티는 심리적, 생리적, 발달론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유스와 티네이저는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호칭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청소년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학계에서 오랜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에 각자 다른 답변을 떠올리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시대와 학문 영역, 관심사에 따라 청소년의 개념이 다르게 설명되거나 규정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사회 변화에 따른 인생 주기 변화 혹은 학문의 분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즉 그 당시 아동의 범주에 속하기도 했던 이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회과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고 발달 심리학을 중심으로 아동 발달 연구에서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을 가진 개념으로 출현하게 되었고 또 발전되어 온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문적 관점 중 심리발달적인 시각으로 먼저 살펴보면 어덜레센트는 청소년기에 있는 연령층 집단을 의미하며 학문적으로는 미국의 심리학자 홀이 발간한 저서인 어덜레센스에서 유래하여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어덜레센트로 이해하는 것은 생리학적 발달 국면의 성격이 강한 동시에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재의 권리를 보유한 채 성인기 생활의 준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심리발달적 접근에서의 퓨버티는 청소년기의 생리적 전이 과정, 특히 생식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장기 소년, 소녀에게 나타나는 광범위한 신체적 변화의 시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퓨버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춘기로 번역이 되며 대표적인 특징으로 2차 성징의 출현과 발달이 나타납니다. 즉, 앞서 살펴본 아돌레센스는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퓨버티는 생리적인 변화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시각에서의 유스는 앞서 설명드린 퓨버티나 아돌레센스에 비해 사회심리학적 부분과 깊이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을 의미하는 유스라는 개념은 18세기와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관점이 달라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테라우어는 청소년기를 과도기로 인정하지 않고 이 시기를 고유한 인생의 발달 단계로 인정함으로써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책임성, 권위공호, 참여, 시민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회문화적 관점을 살펴보자면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티네이저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도 10대는 존재했지만 10대 집단들이 보여주는 독특한 문화와 공유된 생활 양식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네이저의 개념은 청소년의 소득 증가와 책임 감소에 따른 다양한 소비 행태를 중심으로 지칭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으며 10대들의 소비 성향, 패션, 음악, 영화 등의 대중문화 양상과 생활 양식을 함축하여 상징하는 호칭으로 통용되면서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티네이저는 특히 최근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미디어 및 사이버 매체의 확산과 발달, 그리고 소비 주체로서의 청소년층을 겨냥한 광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중 소비 문화의 주도 집단으로 위상을 높여 티네이저라는 호칭은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개념으로서 더 공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청소년이라는 호칭은 학문적 관점에서 심리 발달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 발달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호칭은 어덜레센스와 퓨버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호칭은 유스와 티네이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돌레센스는 청소년기의 생리, 심리,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퓨버티는 사춘기로 번역되어 생리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유스는 젊음, 어린 시절, 청춘 등의 의미로 사회적으로 청소년기를 반의존적, 반자립적 상태로 보았으며 티네이저는 문화적 산물로서 등장한 개념으로 청소년, 즉 10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대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회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로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고 정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아리에스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서 15세기 이전에는 아동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간이 태어나서 신체적 의존 상태를 벗어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작은 어른 정도로 간주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성인기와 아동기의 구분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으며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의 출현은 학교 교육의 성립과 발달에 힘입어 19세기 후반에 생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호칭 및 의미는 현재와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의 호칭과 의미의 변화 양상은 그것이 사용되었던 시대 상황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자 길리스는 19세기 이전인 전 산업사회를 아동기, 유스 시기, 성인기로 구분하고 산업사회에 들어와 유스 시기가 사라지면서 아돌레센스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포스트 모던 청소년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길리스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다양한 시기적 구분의 기준을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이 의존과 자립 사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의존적 시기는 아동기, 반의존적 시기는 유스 시기, 자립적 시기는 성인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돌레센스로 지칭되는 청소년기는 20세기에 들어와 신체, 생리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하게 성장했으나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역할을 유예시킨 채 완전 의존적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 기형적 시기의 출현을 일컫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 산업사회에서는 어른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유스 시기는 산업사회에 들어와 몸만 어른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무기력한 아동과 같은 어돌레센스 시기로 대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 산업사회를 거쳐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고학력 현상이 나타나면서 교육 시기가 연장되고 결혼과 취업 시기가 늦춰져 부모로부터의 의존 상황에서는 벗어나지만 경제적, 가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한 채 반자립적 시기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스 시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있는 캥거루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법과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4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 활동진흥법, 두 번째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세 번째로 유해매체, 약물, 업소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법령들을 포함하여 청소년 분야의 모태가 되며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에서는 청소년을 여러 연령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조금 전 말씀드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연령 범위를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또 그 외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지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공연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들의 연령을 범주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표를 보시면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년심판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범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칭하며 18세 미만이 해당되고, 그리고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그 연령의 범위는 민법에서는 19세 미만,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청소년 연령 구분과 관련하여 유엔의 규정을 들 수 있는데요. 1985년 이후 공식적으로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연령 집단을 유스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 중 국제식량기구에서는 청소년을 10세부터 24세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이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한 연령을 6세부터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상한 연령도 30세, 35세, 40세, 45세까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구분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정도에 따라 법적 차원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언제쯤이며 또 무엇을 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문적, 시대적, 법률적 관점의 변화에 따라 비슷한 시기를 명명하는 호칭이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에 통용되는 호칭의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호칭의 정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어떠한 발달적 특성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 순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앞으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진행하시게 되면서 만나게 될 아이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두 시기에 겹쳐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므로 아동기의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와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단계 이론 중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는 6세에서 7세경부터 11세에서 12세, 즉 학령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 동안에는 체계적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조작이란 내면화된 행동체계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조작에 의해 과학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의 이런 조작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한 특징은 가역성의 개념으로 이는 보존 개념과 분류화, 서열화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보존 개념이란 이 시기의 아동이 더 이상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지각적 특성만을 따르지 않고 논리적 조작에 근거해 보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류화란 공통된 속성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일정한 물건이 다른 물건의 상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서열화란 길이와 양적인 차원에 따라 특정한 사물을 차례대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단계로서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지적 및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여러 과제들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히 작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근면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근면성에 의해 전 생애에서 중요성을 갖는 과업 성실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적절한 성취를 느끼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게 되므로 에릭슨은 아동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교사와 부모의 태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회좋은 디지털 세상의 교육 대상 연령대에 속하는 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청소년기는 부모 혹은 선생님과 같은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의존적인 아동기와 독립적인 성인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양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알고 계시는 주변인으로서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신체적으로 영아기의 첫 번째 성장급 등에 이어 두 번째 성장급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신장 및 체중의 급격한 변화와 생식기관의 성숙, 성적 상징 발달 등 매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강한 성적 욕구와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어 적응상의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별로 볼 때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성이 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15세 이후로는 남성이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며 18세에서 19세까지는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21세에서 22세가 되면 성장에 의한 변화는 끝이 납니다. 이런 신체적 발달과 함께 청소년기 동안의 개개인이 보이는 성숙의 차이는 이 시기의 부정의 문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신체 발달의 개인차로 인한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성적 발달은 청소년에게 몇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해 자각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신체 변화 정도를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신체적 열등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호르몬의 분비와 성적 욕구의 발달로 인해 성적 죄의식과 충동 조절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기에 이어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성을 요약하자면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정신적 조작의 범위와 대상이 넓어져서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 아동이나 성인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인지적 특성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추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게 되며 현실보다 가능성의 세계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상위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자기 성찰에 몰두하고 정체감 획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양적 발달의 측면에서는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정보 처리의 양이나 속도, 방법 등에서 아동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인지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 감정, 의도 등을 관찰 및 추론하고 개념화하는 능력이 발달해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정확해지며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 발달은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 자기 중심성 형성, 도덕성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셋째, 청소년기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인지적인 성숙과 사회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도 합니다. 넷째,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인지적 기술들이 요구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입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다한 과업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청소년기 초기, 즉 흔히 사춘기로 알려져 있는 이 시기에는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에 대한 높은 호기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성에게 반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의 이중적인 정서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즉, 청소년들의 정서는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정서의 기복이 격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중기에 이르면 초기보다 더욱 강렬한 정서를 느끼지만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의 과정에서 자기 혐오나 열등감을 갖고 내면적으로 침울해하거나 정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과시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성세대나 사회구조, 사회의 도덕과 법률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갖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의 정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관과 객관의 결합, 사회와의 타협,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꾀하며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완성된 자아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보다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스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과제들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히 작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근면성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러한 근면성에 의해 전 생애에서 중요성을 갖는 과업 성실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 중에서도 친밀감 욕구가 특히 강하며 또래 집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 중 두드러지는 점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영향받던 패턴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립의 욕구를 느낌과 동시에 동년배 또래 집단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으로 이어져 청소년기에는 친구에게 의존하고 친구의 언행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눈에 띄게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사회적 특징은 친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의 하나로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점차 사회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본능과 취미를 기초로 하여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 예시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또래와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학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즈음에 들어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들에 관한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소년학이란 청소년에 관한 학문이며 청소년을 위한 학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시각에서 청소년학을 바라보았을 때 강대근 교수님은 청소년학을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는 현실적 실천학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청소년의 도덕적 행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론학이자 실천학이며 인간학이자 미래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권희정 교수님은 청소년학을 청소년이라는 과도기의 여러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활발히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학을 청소년과 청소년기 현상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어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학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청소년 현장에서의 활동과 문제들에 도움을 주면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
청소년 삶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진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청소년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려본다면 청소년학이란 청소년 및 청소년기의 재반 현상과 함께 청소년과 사회 간의 관계와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과 접근을 통해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숙지해 두시고 앞으로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학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학은 다른 학문 분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청소년학은 여러 가지 기존의 학문적 범주에 묻기 어려운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술이나 설명, 예언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 청소년학은 인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적 범위에 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학은 여러 분야 학문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서 복합적, 종합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학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간학문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특성을 동시에 갖는 다학문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청소년학이 과학적 지식체계나 구조에 얼마나 부합하며 또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학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개선과 건전한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학문적 노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청소년 삶의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청소년학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천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학은 학문이 생겨난 것 자체가 당시의 현실적 필요로부터 비롯된 것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학문적 영역의 부상 이후에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는 여성학, 노인학 등이 오늘날에 이르러 필요에 의해 생겨난 학문의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천학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학 역시 오늘날 점차 연장되어가는 청소년기나 심화되는 세대 차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과 청소년기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규정된다는 점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그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필요에 의해 생겨난 학문들은 모두 실천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학 또한 현실의 요구와 문제를 기초로 시작하여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등 현실과 관련된 일련의 실천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소년학에는 인간학적인 특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연구 분야이고 타 학문이 객관적 사실, 현상,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청소년학은 인간인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기에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학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청소년학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거듭 강조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실천적인 성격은 청소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년학이라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지도라는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지도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대상인 청소년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강사님들께서 지금 수강 중이신 양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현장에서 실제로 강의하게 되셨을 때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강의하셔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해와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지도 활동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이해의 영역은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특성과 현상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제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시각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우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정치학 등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현상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공헌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의 영역은 지도 현장에서 실제적인 지도 능력의 함양과 지도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법의 습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청소년 심리에 대한 이해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대처하여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 이론과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 영역 또한 청소년 이해 영역과 같이 이론적 원리와 지식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 지도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의 습득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실습 형태의 내용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지도의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포괄적인 삶의 경험을 제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고 영위해 나가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가는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이해의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의미와 청소년 개인의 이해 영역,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제도적 환경의 이해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이해 영역에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특성 등 주로 심리학적 관점이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청소년 환경의 이해 영역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현상과 관련되어 나타내는 문제들로 청소년 관련 제도와 법을 포함해 행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이해 영역은 크게 청소년 이해의 기초, 청소년 개인의 이해, 청소년 환경의 이해의 세 분야의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도의 하위 영역을 설정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지도의 기초 이론 영역에서는 지도 활동 수행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 지도 및 활동의 성격과 특성의 이해,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 역할 등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원리와 이론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둘째로 지도의 과정과 운영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도 과정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이론적 기법 또는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중심이 됩니다. 셋째로 활동 지도의 실제 영역에서는 각 부문별 활동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기능의 습득과 개발 적용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 영역 또한 앞서 설명드린 청소년 이해 영역과 같이 이론적 원리와 지식이 그 기초가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시되는 기술이나 방법의 습득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 이해 영역과 함께 청소년 지도 영역들이 매우 중요시되며 이 분야의 다양한 이론의 개발과 지식의 축적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통상적으로 청소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지도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우선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년 지도사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법적인 정의는 이러하나 사디세 강의에서 다루는 청소년 지도자의 개념은 청소년 지도사에 가깝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는 행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체를 단련시키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함양시키는 등 활동이 포함되는데요. 현장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앞서 이해와 지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서의 청소년 지도는 이론에 대한 이해, 즉 전문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숙지해야 하는 전문 지식에는 청소년 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께는 익숙하실 수도 있을 청소년 심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정책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숙지하고 갖추었을 때 청소년 지도사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설명드렸던 청소년 지도사와 이번 챕터의 소제목인 청소년 지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지도사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지도자라는 개념 속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 지도자를 정의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 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는 청소년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학부모, 교사, 이웃 어른들까지 대부분의 성인들을 청소년 지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계신 강사님들께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정의가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앞서 살펴보았던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 강사님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강사님들만의 청소년 혹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자신이 맡은 지도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나 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설계자 또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지도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경험을 선정 및 조직하고 평가하는 등의 전체 활동 지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촉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의 개별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부적응이 오늘날에 이르러 개인적 문제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청소년 지도자 역시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및 예술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는 실제 과학자나 예술가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과학자의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와 예술가의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함께 조화시켜 나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를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 전문 기술 및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이해에서 목표, 동기, 요구, 문제에 대한 자각, 장단점, 수용 등은 인성과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는 점, 또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동고동락해야 하는 지도자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지도자들의 사명감과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인성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지도자의 인성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강사님들께서도 넓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님들께서 청소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를 비롯하여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전공 지식을 포함한 전문 지식이나 지금 수강하고 계신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 후 습득하게 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차시에서 수강하게 되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혹은 디지털 시민성에 의해
학교 교육의 이해에서 학습하게 되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7대 주제 등이 저희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자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 현장에서의 양성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문 기술까지 습득하여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전문 강사로서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교육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뵙길 기대하면서 이상 청소년의 이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